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70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문화평론가 이동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진입니다. 빨간 안경 구매합니다. 이동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한마디 소개할 게 있습니다. 마사오닷컴을 운영하고 계시는 저의 북콘서트 행사 사회를 봐주셨던 마사오 형님께서 다음 달 또 네. 있습니다. 뭐가요? 다음 달 행사가 또 있는데 이번에는 역시 AV 배우를 모시는데 네. 날짜는 9월 9일이라고 하고요. 네. 하마사키 마오라는 분 아세요? 모릅니다, 이제. 하마사키 마오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을 모셔서 팬미팅 행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아키오 요시자와라는 분은 소개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미리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자 AV 배우만 오시는 거죠. 그렇겠죠. 사실 남자 AV 배우를 모셔서 그분들의 어떤 전륜한 어떤 이런 걸 좀 배워보는 자리, 그런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거 좋다. 나도 그죠? 가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성의 그 신체 아나토미 이런 걸 딱 해놓고. 마네킹 하나 갖다 놓고 아니야, 마네킹 이런 거 하면은 너무 외설적이니까 그 왜 인체 그 전시할 때 그 그러니까. 근육만 있는 거 아니, 있잖아요. 그 성인 용품 샵에서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극한 체험. 아니 인체 해부도 이런 거 걸어놓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으로 해놓으면 너무 대상화가 되니까 인체 해부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치. 교양 프로가 되네요, 그게. 마사오님 방송 듣고 계시나요? 아니, 왜냐면은 남성들이 이걸 들으면. 그러니까 성교육이 아니라 성교양. 나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알지만 뭐든지 프로 레벨은 다르잖아요. 그럼요. 진짜 엘리트 프로 레벨이란 건 다른 거라고. 하다못해 제기차기만도 그럼. 잘하는 사람과 뭐 그냥 일반인의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의 그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적어도 남자들은 호기심에 이런 거 남자 좋아한단 말이야. 가보고 그들의 파트너들에게도 행복감을 그니까. 줄 수 있는 거죠. 어머, 나 이게 얼떨결에 너무 괜찮은, 그죠? 마사오님에게 이거 피드백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자분들만 부를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러네. 카토타카 원합니다. 그분은 또 그분이 옛날에 말씀한 핑거 마스터예요? 그렇습니다. 자, 레블레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뻘쭘하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방송은 티스템의 네.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티스템 세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남얘기닷컴 namyegi.com이 저희 몰입니다. 세트를 보시면 에센스 가격으로 거의 클린저 하나를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세일폭으로 여름 한정으로. 에센스를 사시면 클렌저가 딸려오는 정도에. 그리고 에센스를 클릭하셨더니 클렌저를 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일 세트를 납니다. 사시면 가격의 느낌이 네. 그런 거다. 세트를 클릭하세요. 네, 그런 겁니다. 한번 여름 한정이니까 많이 에센스 봐주시기 사는데 왜 바랍니다. 안 딸려왔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제 프랑스가 베트남한테 털렸고 오늘은 알제리하고 사이가 벌어집니다. 네. 프랑스가 모든 식민지를 읽는 와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못한 게 알제리였어요. 알제리라고 하는 국가는 자, 프랑스가 지중해를 면하고 있죠. 네. 지중해를 건너면 바로 알제리입니다. 네. 굉장히 가까운데 지중해가 또 큰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2차 대전의 종전의 의미라는 걸 아직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인식을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어쨌든 내 밥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못 놓는 거죠. 그죠. 구남친 같아. 프랑스의 알제리 사랑 어마어마했습니다. 프랑스하고 알제리 관계는 한국, 일본 관계하고 비슷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중해 해변을 가진 사하라 이북의 북아프리카 국가가 알제리예요. 사하라 사막 이북과 이남은 문화, 인종이 전혀 다릅니다. 네. 네. 사하라 사막 이북의 아프리카는 유럽, 중동, 이쪽 유라시아 대륙 문명권의 일원입니다. 옛날부터 알제리 사람들도 프랑스를 사랑했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제리 사람들 입장에서 프랑스는 스토킹하는 구남친 같은 거예요. 알제리는 원래는 술탄, 명목상으로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방 총독인데 네. 명목이고 원래는 세습 술탄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네.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명목상으로는 청나라 명나라의 속국인데 하지만 왕이 그렇죠. 다스리는 나라죠. 임명받은 속국인데 하지만 실상은 독립국이잖아요. 네. 알제리도 비슷했던 거예요. 알제리가 무슨 사람들이 무슨 모닥불 피워놓고 우통벗고 춤추는 이런 데는 아니었어요. 바로 그거 우리가 아프리카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그 왜냐하면 이슬람 문명의 수준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럼요. 알제리는 높은 수준의 문명국이었고요. 애초에 북아프리카 일대가 문명 수준이 낮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알제리가 어떤 독립국이었다기보다는 일종의 그 민족 그 지역 정도의 그 느낌 아니었나요? 원래는 사실 오스만 투르크의 그냥 일환이었던. 아, 일환이라기보다는 아랍권이라고 불려하죠. 그렇죠. 아랍권. 네. 네. 그러니까 아랍 세력이 오면서 아랍화되면서 문명화됐다. 네. 아랍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원래는 이슬람교도 세력들이 오기 전에 원래 선주민, 선 원주민을 베르베르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인들은 아라비안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베르베르인들과 아랍인들이 어느 정도 갈등도 하고 협조도 하면서 살아왔던 바로 그런 나라가 네. 알제리였던 거죠. 그럼 베르베르는 도대체 어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베르베르의 베르베르는 영어로 버나드. 전혀 다릅니다. 베르베르는 영어로도 베르베르입니다. 그렇군요. 네,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알제리 사람들 입장에서 서유럽 문명과 자기들 문명은 동급이에요. 네. 그런데 19세기에 프랑스의 침탈로 식민지가 돼버리죠. 자, 알제리가 있는 한 지중해의 서쪽은 프랑스의 내해예요. 그렇죠. 국가가 가진 바다가 돼버리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알제리 기후가 프랑스하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엄청 가깝죠. 이 말이야 남유럽, 북아프리카지만 사실은 그냥 그 근처잖아. 맞닿아 동네잖아. 있으니까 아마 예. 남프랑스랑 비슷했겠죠. 네. 그렇죠.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이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피서지로 안성맞춤이에요. 긴 해안가 그리고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농경지에서 질 좋은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데 하나같이 프랑스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것들이에요. 포도 그리고 올리브. 이게 또 확실히 또 이렇게 여행을 잘 안 다니는 서울 촌놈도 아니야. 이거 완전 그냥 국제 촌놈 입장에서 보면은 아프리카는 사막 아니냐. 그쵸. 과일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그치. 느낌. 그리고 천연자원.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자원 천연가스 같은 거죠. 이것도 다 세계 5위 안에 들어요. 저 갑자기 프랑스 사람들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석유 매장량 이 얘기 들으니까 이건 내 거여야만 될 것 같아. 그리고 내 거였으면 남 주기 싫을 것 같아. 그렇지. 프랑스판 내선일체예요. 알제리는. 프랑스는 알제리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알제리는 프랑스 본토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끼리. 실제 2차 대전 기간 중에 다른 연합국에 드골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알제리는 프랑스다. 그래서 독립시켜줄 수 없다. 프랑스는 정말 세심하게 공을 들여서 알제리 인프라를 깔고요. 그리고 도시를 유럽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알제리 이민을 장려했죠. 여기서 삐에 누아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설명해 볼게요. 프랑스인을 포함한 많은 유럽인들이 기회를 찾아서 알제리로 이주했죠. 네. 마치 그 일본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만주가에 가듯이 옛날에 일제시대. 이 사람들을 삐에 누아르라고 불렀어요. 검은 발이란 뜻입니다. 블랙풋. 왜냐? 유럽인들의 검은 가죽 장화가 검은 발처럼 이렇게 삐에 누아르라고 불린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신발이 약간 샌들 형태죠. 네네. 원래 그쪽은. 그런데 검은 가죽 장화 무릎까지 올라오는 걸 신고 그동안. 불편하게 그 더운데 사막 모래에 푹푹 빠져가면서 그 장화를 벗지 않으니 이상하다 쟤네 하면서 삐에 누아르라고 검은 발이라고 한 게 프랑스어로 삐에 누아르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알제리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몹시 꿀을 빨게 되죠. 바로 이 사람들이 알제리의 독점적인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프랑스 본토인들이 보기에도 배 아파요. 그죠? 너무 잘 사는 거야. 잘 살지. 다 지주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도 네. 일본에서의 온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패망했을 때 안 받아줬다고. 네, 돌아오는 일본인에 대해서 그 본토에 있는 본토인들이 그렇게 고가운 시선으로 조선에서 돌아오는 그 꿀 일본인들. 빨다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와서. 그죠? 자, 식민정부의 의회 이런 의사결정 집단 있죠? 모두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죠. 네. 우리 유명한 소설가 알베르 까미. 네. 삐에 누아르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아르키란 사람도 있습니다. 아르키는 알제리판 조선인 순사. 자, 이렇게 현지인들의 기득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원래 지주가도 아니고 원래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냥 일반인들. 네. 성공할 기회는 군대뿐이죠 보통. 무관적으로.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사정 안 좋은데 사람 구실하려면 남자가 총 드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럼 아까 축구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단 몸 쓰는 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가 제일 빠르죠. 프랑스군의 명령을 받는 북아프리카 지방군 여기 입대하잖아요. 네. 그러면 알제리 사람인데 직업군이 되죠.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는 이 사람들을 아르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자벨 아자니 아버지가 아르키입니다. 프랑스 국민 여배우죠. 지네딘 지단 프랑스 축구의 상징이죠. 아버지가 아르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레블레 네. 얘기 어떤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지단. 그 얘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프랑스는 아르키의 목숨을 마음껏 썼죠. 쓰려고 산 목숨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1차 대전에서 프랑스를 위해서 죽은 아르키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2차 대전에서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 임시정부 네. 군대 50% 이상이 아르키였어요. 23만 3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아르키들이 프랑스 남부를 수복할 때 독일군에 엄청나게 죽어가면서 맞서 싸웠어요. 네. 프랑스를 위해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 순순히 순종할 때 프랑스를 순종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아르키죠. 이게 마치 그 회사를 살리겠다고 계열사 직원들이 나선 그룹을 네. 살리겠다고 그런 정도 느낌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도 일본에 충성하는 순사들이 있었지만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상해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집단이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하지만 말 그대로 게릴라 수준이죠. 프랑스군만 만나면 탈탈 털리죠. 군대의 그렇죠. 질이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1945년에 나치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죠. 네. 네. 알제리 사람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삐에누아르, 아르키 다 같이. 삐에누아르는 프랑스 광복 만세죠. 원래 본토 자기는 프랑스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알제리 현지인들은 알제리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으니 우리나라도 독립하겠구나 였던 거지. 당연히 삐에누아르 그다음에 알제리 시위대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제리 독립이라는 게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상으로 절차상으로 다음에 오야 될 문제이긴 한데 알제리인들에겐 당면한 과제다 보니까 맺힌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와 만세하는데 그 옆에서 또 우리도 만세했다가 잠깐이 또 돼버리는 거죠. 예. 네. 이때 프랑스 민병대 당연히 삐에누아르 편이었겠죠. 백인들 편이었겠죠. 알제리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는데 12살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네. 알제리 사람들 분노하죠. 몰려들었는데 얼만큼 몰려들었냐. 총알 수보다 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민병대원들 맞아 죽고요. 그 귀하신 몸이잖아. 삐에누아르. 네.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때 그럼 프랑스 본토에선 반응이 나왔겠죠. 네. 이 반응은 알제리 놈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이거 우리 되게 많이 듣던 말이에요. 조선 놈들은 때려. 프랑스 정규군이 투입됩니다. 네.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두들겨 팹니다. 어느 정도로 두들겨 패냐? 해군을 동원해서요. 지중해에 해군 배를 띄워놓고 네. 있죠.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요. 본보기로 인구 4천 명이 넘는 마을 하나를 초토화시켜가지고요. 네. 이 중에 주민 3명만 살아남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민간인 사는 마을을 군사 무기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렇죠. 싸대기를 한 대 후려치면 순순히 말을 들을 거야. 이 중에 살아남은 3명 중에 1명이 어린애가 나중에 커서 알제리 유명한 소설가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경험을 그 끔찍한 그 네. 참상에 대해서 그 쓴 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설가가 지금 이 3명 중에 1명으로 살아남을 때 굉장히 어렸죠. 네, 꼬마. 자, 이걸로 좋은 교육이 됐냐? 아니죠. 아니 당연히 아니지. 여러분, 본보기에 굴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아르키들, 네. 네. 직업군인들. 아르키 부사관들이 대거 알제리 민족 해방전선으로 전향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야, 니들이 말하는 자유평등 박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웠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에 대한 대가란 말이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친일 순사가 네. 일본의 만행에 질려가지고 독립군에 전향한 정도의 사건이에요. 어쨌든 프랑스를 위해 싸울 때는 파시즘 제국주의 국가들을 물리치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바쳤잖아. 네. 비록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지만 네. 당연히 아르키들은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 절차를 밟아줄 거라고 믿고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까지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대로 프랑스군의 발목을 박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신생 독립국인 알제리의 창설 군인이 될지 진로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때까지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군대 오합 지졸이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아르키들이 전향하니까 실력이 일치월장하죠. 알제리 독립국 알제리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모두 이때 전향한 아르키 부사관 출신이에요. 당시에 2차 대전 자체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본인들의 나라도 제국주의 안에 식민지가 되었으니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서 이제 우리가 이겼으면 당연히 그런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우리도 독립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우리를 안 놔주니까. 안 놔주는 정도가 아니라 함포 사격을 해서 4,000명을 학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참 꼬여 있는 게 우리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식민지로 잡고 있는데 우리 위에 또 위에 사장님 위에 회장님, 회장님의 왕회장님 이런 건물주 느낌 막. 그런 식의 꼬인 상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프랑스가 그냥 독립이다 와 신난다 나치 물러갔다 하고 끝나고 정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부역자 처단 이게 아니라 그걸 다 했더니 이제 그 다음 또 내가 잡고 있단 말이야. 얘들도 나한테 그런단 말이지. 근데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게 내가 나치한테 당할 때는 그렇지. 나를 독립시켜달라고 내가 위를 볼 때는 왠지 열받는데 내가 밑을 볼 때 또 그렇게 아닌 거거든. 마음이. 이게 내 거 같거든. 특히 세계 사유의 석유 매장량. 그러니까. 이건 내 거지. 뭐 어쨌든 처음에는 게릴라전이 전부였어요. 테러, 게릴라전. 그 외엔 대항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제리 사람들, 그 알제리 독립운동가들을 프랑스군이 붙잡아가요. 불법 연행하고요. 고문하고요. 처형을 하는데 이 인권 침해 수준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점점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4년 베트남 독립군이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프랑스를 상대로. 그렇죠. 그 독립을 쟁취하잖아. 알제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도 했는데. 그래서 1954년 11월에 바로 그 해에 민족해방전선 지도부 6명이 알제리는 독립국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네. 이 시기 54년부터 네. 62년까지 이 알제리의 그 민족해방정선에 대한 그 얘기를 다룬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알제리 전투라고 이 질로 폰테코르고라는 감독님이 옛날에 저기 베니스 영화제에서 아마 이게 그 상도 받은 영화일 거예요. 거의 아마 이런 류의 선동 이런 그런 혁명 이런 걸 다룬 영화의 어떤 효시 전범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면 이거 보다 보면 피가 끓거든. 저 프랑스 새끼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돼 있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피가 끓고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어릴 때 봐가지고 이 영화를 네. 이때 이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알제리 전투의 이 느낌이 되게 뭐 저 머나먼 제3세계 그냥 뭐 무슨 내전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맥락을 잘 모르고 봤어요. 어릴 때 흑백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갑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영화를 이제 다시 한번 좋은 화질로 보게 됐는데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 맥락을 조금 알다 보니까 이 영화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피가 더 끓지. 프랑스의 요즘 말로 하면 네로람불 그 얘기인 거야. 프랑스 사람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나는 프랑스가 자유평등 박애만 있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우아하고 고상한 척 하시더니 처음에 내가 살짝 그 역사를 모르던 문외한이던 시절에는 의심했다고. 연도를. 그러니까 훨씬 예전이거나 이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있었을 법한 일이어야 돼요. 이 상황이. 맞아. 그쵸.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현대에 있었던 일인 거야. 서방 세계에서. 그죠. 서방세계 한복판에서. 왜냐면 알제리라고 하면 아프리카니까 난 진짜 그런 생각했거든. 제3세계 저 어딘가 뭐 무슨 남미 해방전선 같은 건가 보다 했는데 아닌 거야. 그 부분을 이제 이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작인데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거랑 참고해서 보시면 아주 추천드립니다. 자, 독립국 선포는 선전포고죠. 이때 프랑스가 정말로 추태를 부립니다. 네. 자, 베트남에서 당한 굴욕을 만회해야 되죠. 이를 가는데 100만 대군을 동원해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사람은 교훈을 얻어야지 그걸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대인들이 아니야. 글러먹었어.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글러먹었어 이미. 자, 100만 대군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프랑스 정규군 67만 명. 네. 아르키 최대 21만 명. 그다음에 프랑스 그 유명한 외인 부대 다 합치면 90만 명이에요. 여기에 함대와 폭격기까지 동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아르키가 21만 명이라는 거는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알제리 기준에서 봐도 너무 많은 뭐 우리가 사실 지금 조선인 순사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국민인데 저쪽 편에서 뭔가 무력을 했던 사람이 거의 한 100만 명. 너무 많은 거지. 너무 많잖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가난한 식민지 독립군 때려잡겠다고 프랑스가 이게 지금 중국의 삼국지 시대가 아니잖아요. 현대군이 100만 대군이 동원되는 이 모습에 세계는 경악했죠. 그죠.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야. 그렇게 지금이에요. 오래지 않았어요. 현대예요, 진짜 현대. 현대예요. 현대. 요즘이죠, 요즘.
알제리 사람들은 치를 떨었고요. 이때 프랑스는 정말 광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전쟁 반대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 묻히죠. 이 사회가 광기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런데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못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호치민이 있잖아. 전례가 있죠. 체급에서 안 되면 호치민의 방식으로 프랑스군을 괴롭혀주겠다. 게릴라. 게릴라전, 테러, 약탈. 그리고 전면전 상황에선 사라져. 이 늪에 빠뜨려주겠다. 어차피 나는 똥밭에 구르고 있으니 너도 끌어들여주겠다. 이게 맞잖아 사실. 그렇죠. 프랑스군은 민간인 학살로 보복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현대입니다. 네. 자유평등 박애예요. 고상 우아우아. 근데 민간인 학살을 당하면 우와 프랑스군은 정말 무섭다. 앞으로 말 잘 들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아니 이미 전쟁 벌어졌는데 어딨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가담자는 더 늘어나죠. 네. 네. 알제리 독립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 프랑스 정규군이 67만 명이었어요. 네. 이 중에 9만 명을 사살합니다. 그만큼 집요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알제리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200만 명입니다. 이게 이때쯤에 알제리 인구를 보면은요. 요때쯤에 알제리 총 인구가 한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5분의 1이 학살당합니다. 근데 지금 알제리가 네. 국가는 되게 엄청 넓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랑 인구수가 비슷해요. 약 5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정말 5분의 1을 죽인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자, 저희 방송은 평산네이처 하루니아의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싱귤러 커피 네. 원두 많이 사주세요. 싱귤라. 자, 1958년이 되면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요. 네. 1954년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4년 동안 뭐가 없단 말이에요.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얘네들이 항복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 이제 슬슬 알제리에서 빠져야 하지 않을까? 그 대통령이 굉장히 뭔가 그래도 그나마 뒤늦게라도 어떤 합리적인 어떤 촉이 있네요. 이때 대통령이 아마 사회당 그쪽 그 좌파 계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협상 무드를 한번 이끌려고 해봐요. 이때 프랑스 군부가 미쳐날 때입니다. 잠깐 여기서 워딩이 근데 조금 잘못됐어. 뭐가요? 사회당이라니까 갑자기 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슬슬이 아니라 우리 원래 빠져야 했었던 게 아닐까라고 얘기했었어요. 슬슬이 뭐야 슬슬이. 원래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좌파들도 이게 문제야. 프랑스 군부는 전쟁을 방해한다면 쿠데타를 일으켜버리겠다 그래요. 정말 미쳤어요. 지금 말하는 이 대통령이 좀 힘이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군부의 협박, 쿠데타 협박에 못 이겨서 계속해서 전비를 지출하고 있었던 그 결제 사인 셔틀 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프랑스 군부는 광기의 제정신이 아니야. 이전부터도 그랬는데 자 이전부터 전쟁을 방해하면은 기갑부대로 파리를 점령해버릴 계획까지 이미 세워둔 상태였었어요. 이게 이게 정말 전후가 바뀐 거 아니에요? 자, 참고로 프랑스의 군대잖아요. 50년대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10월 유신하는 거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이분들도 딱히 이렇게 할 말 없다. 할 말 없다. 이게 뭐 이렇게 되게 앞서간 선진 뭐 이런 거 없다. 1958년 5월에 알제리에 주둔 중인 공수부대가 이 공수부대하고 웨인부대, 네. 웨인부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코르시카 섬에 나타납니다. 코르시카 섬을 점령해버려요.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군대가 제주도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그 알제리 사이에 있어요. 60만 명의 프랑스 육군 정규군을 프랑스 군부가 알제리에서 철수를 시켜요. 네. 왜 60만 명이냐? 이때는 이미 7만 명이 죽은 후야. 67만 중에. 그래서 남프랑스를 점령해요. 그리고 파리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자, 알제리 독립군은 땡큐죠. 빈. 그렇죠. 기억이네. 이때 이 틈을 타서 내부 정리를 하죠. 부역자들 처단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하고 사상자 수를 확인하고 다시 군대를 징집하고 훈련하고 알제리 독립군에게 엄청난 시간을 벌어주게 된 사건이에요. 이럴 수가. 정말 전후가. 그리고 이제 파리에 있는 프랑스 정부는 어떡하지? 그냥 이 상태였어요. 이때 샤를 드골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2차 대전의 영웅 샤를 드골밖에 없는 거예요.
자, 프랑스 정부, 대통령, 집권 여당 샤를 드골한테 대통령 자리 드릴 테니 제발 우리와 손을 잡아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근데 그거는 군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중인 프랑스 군부도 아이 드골 장군님은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장군님이었어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옹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러브콜이 양쪽에서 와요. 그런데 드골 자체가 기질 자체가 독재자잖아요. 아니 이 기질 사람이- 자체보다 이 사람이 그 아까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네. 이후에 프랑스를 하겠다는 선택도 그렇고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약간 그 신기가 있는 것 같아. 비범해. 어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게 여기에 붙어야 된다. 이 사람. 최고다. 이 사람 진짜 있어. 인생을 여기서 이 시즌을 시작해. 그래서. 자, 드골이 나의 잡술대로 잡숴갔구나. 남의 허수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좌파 정부 편에 붙든 거기서 프랑스 그 대통령이 되든 군부 편에서 대통령이 되든 허수아비죠. 네. 나는 옥립받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혼자서 프랑스를 통치하겠는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군부도 미쳤고 그 좌파 애들도 정신 나간 애들이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파니까 좌파는 미쳤는데 근데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럼 원래 총 든 쪽이 그렇죠. 그걸 손을 잡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3의 길을 가려고 딱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진짜 촉이 남달라. 그리고 대표님 그 제3의 길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야. 대단해. 그렇다고 자기 기반을 뭐 이 군부처럼 뭐 따로 왕창 닦아서 한 것도 아니고. 왕창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 아주 조금. 근데 노르망디 이후에 프랑스 수복할 때도 파리 수복할 때도 아주 그 조금 갖고. 이 사람 신의 한 수 있다니까. 자, 이때 드골이 원래 뭐 하고 있었냐면 권좌에서 물러난 지가 오래죠. 네. 자서전 탈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군복을 입고 정복을 입고 갑자기 TV에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저의 존재를 잠시 잊으셨죠? 이때 프랑스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텐 드골이 있네. 드골이 있었는데 저분이 정정한 걸? 그럼 이 심리가 어디까지 가냐? 장군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맞아. 이게 오랜만에 활동 안 하던 배우를 다시 보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분이었을 것이지. 자, 이 부분에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한국어 웹에 있는 정보가 오류가 굉장히 많으니 네. 저희가 다 찾아봤으니 네. 예, 충돌되는 부분은 저희 방송 믿으시면 됩니다. 시간 순서나. 사실 샤를 드골한테는 아무런 실질적 권한도 없고 그죠? 그냥 군복을 입고 등장했을 뿐이야. 진짜 제3의 길이라니까. 네. 근데 모든 국민들이 그래 어쨌든 해결사는 드골밖에 없어. 이게 된 거예요. 드골이 아무 권력도 없이 군복 입고 등장해서 의회는 해산하도록 한다. 의회가 무너졌어요. 간달프야. 주문을 외웠어. 헌법을 개정하겠다. 프랑스 제4공화국이 사라졌어요. 뭐 반제죠. 이 사람 반지 갖고 있나? 그러니까 뭐 어디 이스트라 하심에 글이 되었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 그리고 임시정부 수반이 되겠다. 네. 됐어요. 음. 그 군대는 드골한테 지금에 있는 정부를 엎으려고 파리로 진군하고 있는데 아직 파리까지 진군이 안 끝났는데 임시정부 수장이 생겼어. 드골이. 그래서 파리까지 진군하고 갔더니 새 대통령이 있는 거야. 임시 대통령이. 충성 경례하고 다시 알제리인들 죽이러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간 거야. 그리고 곧이어 그해에 바로 국민투표를 열어버리죠. 드골이. 네.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잖아. 이분이 그래도 재밌는 게 이분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국민투표로 그 현안을 돌파했어요. 맞아. 국민투표를 엄청 남용한 건데 어쨌든 간에 포퓰리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법하게 했다. 그렇죠. 네. 이때 자기가 개정한 헌법이 무려 대통령 7년 중임제. 자, 7년씩 2번 할 수 있다요. 네. 이때 67세였거든요. 영원히 하겠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겠다. 실제로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로 불리죠. 네. 이 사람이. 요 7년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때 7년 가져온 겁니다. 요걸 본받아서. 그 유신. 네. 네. 박정희가 유신 친위 쿠데타를 하면서 이걸 많이 참고했다 그러죠. 네. 박정희 참 월드스타야. 여기저기서 트렌디에 이것저것 다 베껴놨어. 그리고 드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군부의 뒤통수를 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식민지들의 독립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해요. 이 사람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파인데 이 어떤 적법한 이게 무리수가 있다 싶으면 바로바로 선회하는 이 신묘한 촉이 있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익 세력과 군부를 눌러야 완전한 1인자가 되죠. 그러니까 견제책으로서의 어떤 그 힘의 균형을 잘 본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래 식민지 알제리만큼은 우리가 차지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결국 군부와 그 이파전이 되죠. 네, 그렇죠. 군부와 대통령의. 그런데 군부의 존재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면 자기 거잖아, 나라가. 그러니까 핵심은 이 사람의 시선은 알제리를 주더라도
프랑스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라는 어떤 그런 권력의 그 진짜 미묘한 그 균형을 참 그 맥을 잘 짚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골은 대통령이 된 바로 그 해 알제리를 방문해서 연설을 합니다. 네. 그 삐에 누아르 있죠. 네. 네. 프랑스계 알제리인들, 알제리의 기득권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기가 막히죠. 나는 당신들을 이해했다. 자, 이해했다는 말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내가 동의하지는 않는데 같은 프랑스 혈통으로서 당신들을 이해는 했다. 즉, 이 전쟁은 잘못됐다는 걸 공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정치인의 수사로서의 그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 말의 거의 어떤 최고봉 같아. 최고봉이죠. 부적절한 관계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 부적절한 관계처럼 아주 그 잘. 부적절한 관계가 클린턴이 만들었죠. 네. 루인스키와 그 스캔들 때. 자, 군부는 군부대로 이럴 줄 몰랐는데 우리 장군님이 같은 편일 줄 알았더니 배신감이 치를 떨죠. 그래서 네. 군부는 자신들만의 전쟁을 계속합니다. 웃긴 놈들이네. 진짜 이상해, 알제리에서. 애들. 그리고 쿠데타를 또 계획하고요. 네. 그 드골을 권총 암살도 계획하고 그다음에 독살도 계획을 했어요. 여러 번 암살을 암살 계획했는데 시도가 많았었죠. 많았는데 드골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신기가 있었어. 미래를 본다. 수종구슬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있어. 자, 1960년에 가게 되면 드골이 아프리카 식민지들을 다 독립시켜버려요. 알제리 빼고. 그럼 프랑스 극우 세력은 알제리만은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반동에 들어가요. 네. 1961년이 되면 드골의 명령을 어기고 기어이 알제리를 정복해서 조국인 프랑스에 갖다 바치겠다고 알제리 필요 현지에서 프랑스군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요. 네. 그러면 알제리 독립군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드골의 명령을 받는 프랑스 정규군하고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제리 내 프랑스 반란군 토벌에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족보 꼬이게 하는. 그 독립군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이때 끔찍한 파리 학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1960년대. 네, 61년. 파리라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네. 자, 알제리 독립군은 라디오를 통해서 프랑스로 송출을 해요. 어떤 내용을 송출하냐면 프랑스 수도권에 거주 중인 알제리인들이 많죠. 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제1교포 형태로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경문을 보내요. 알제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총 걸게 해달라. 네. 거리 행진을 해달라. 여론으로도 이겨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호치민의 방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경찰청은 이에 그 대항해서 통금을 걸었어요. 몇 시면 다 집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 10월이었어요. 10월 달이 되면 3만 명에서 4만 명 사이에 알제리인 시위대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모였네. 네. 자, 이때 파리 경찰청장이 모리스 빠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합니다. 예, 모리스 파뽕은 극우 파시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비시 프랑스의 관료였어요. 그리고 나치의 명령을 아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프랑스 내에서 수천 명의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범에 걸리지 않았네요. 나중에 1990년대 걸리는데 99년도에 89세 나이에 징역 10년을 받아버려요. 그럼 이제 89세 징역 10년이라는 건 무기징역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전쟁 반인도 범죄 이게 어떤 뭐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잡아서 한 놈이라도 잡아 더 족치겠다라는 일환으로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전범 재판에 회부됐었다. 그래가지고 50년 지난 직후에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왜 파리 경찰청장이 됐냐. 아니 뭐 노독술 같은 거지 뭐 우리로 치면요. 2차 2차 대전 그 막바지에 자유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로 신분 세탁을 해요. 네. 신분 세탁이 성공해요. 이후에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으로 우대받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친일 순사가 독립운동가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거죠. 이때는 파리 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었죠. 네. 희위와 그 경찰 부하들한테 적들을 용서하지 마라 하면서 했다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프랑스인 1명에 알제리 놈 10명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죽여라. 이런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뭐 어떻게 질 건데 책임을. 몰라. 근데 당연히 프랑스 경찰 내에서도 파리 경찰들 중에 상식인이 있죠. 당연히. 네.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정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직을 바꿔버렸어요. 좌천시키고 병력을 투입했어요. 그 시위대는 평화 시위하고 있었단 말이야. 네. 알제리 사람들 평화 시위하고 있는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요.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야만이냐면 우리도 이런 류의 뭐 어떤 그 학살 사건이 있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의 여론이 모이는 그런 어떤 중심지에서는 좀 벗어나서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차단하려고.
이게 은폐하려고. 눈과 귀를 막으려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대놓고 수도에서 파리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들도 많고 특히 수도라는 게 진보와 뭐 어떤 그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곳인데 거기서 대놓고 그냥 이게 웃긴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 총에 맞아 죽은 알제리 사람, 맞아서 의식을 잃은 알제리 사람들을 경찰들이 샌드강에 그냥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네. 체포된 시위대는 12,000명이고요. 사망자가 200명이 넘어요. 시내 한복판에서 200명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에 그냥 막 버린 거지. 네, 한강에 시체를 막 버린 거예요, 경찰이. 샌드강에 던져진 시신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하루에 차곡차곡 쌓여. 근데 이 중에는 일가족 전체도 있었어요. 네.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일가족 전부를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61년에 일어난 네.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프랑스 경찰이 시위대를 죽여서 강물에 던지는 걸 시민들이 봤어요. 세상이 다 봤어. 그렇지. 그런데 프랑스 경찰은 다음 날에 사망자가 3명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모리스 파퐁. 근데 프랑스 웃긴 나라가 나중에 유대인 학살 전과가 밝혀져 그 10년형 받을 때 있죠. 네. 네. 법정에서 이때 파리 학살에 대해서는 프랑스 법정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거 발음이 잘 안 돼. 내로남불. 자, 파리 학살이 일종의 기점이 되죠. 네. 파리 학살을 기점으로 프랑스 군부가 미쳐 돌아가요. 야, 수도에서 네. 그 무슈 빠뽕이란 사람이 음. 이랬는데 알제리 현지에 총을 든 우리도 정성을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알제리 전역에서 프랑스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기 시작해요. 자, 파리 학살이 신호탄이 된 거죠. 60년입니다. 네. 구글 이미지 검색해보면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학살, 방화, 강간. 알제리 여성을 발가벗겨서 끌고 다니면서 강간하는 죽을 때까지. 근데 군인들이 다 웃고 있어요. 그리고 알제리인들 목을 잘라서 주렁주렁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알제리 남성들의 목이 잘려서 땅바닥에 뒹굴르고 있는데요. 입에 뭘 물고 있어. 자기 성기를. 잘라서 입에 물려놓고 목을 친 거예요. 이 사진들을 보면 프랑스군이 미쳐가지고 하나같이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여기서 200만 명이 학살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프랑스군에 충성하던 아르키가 20만 명이죠. 네. 이 2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독립군으로 전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살의 꼴을 보고 이건 아니다. 알제리 주둔 프랑스군에 그리고 총공세를 가게 되는 거죠. 이 학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독립군 네. 입장에서는. 이때 2만 명의 프랑스군이 추가로 사살당합니다. 군인이 또 2만 명이나. 이것이 알제리 전쟁의 분수령입니다. 네. 더 이상 프랑스 군부의 희망은 없었죠. 자, 드골은 자기 권력을 중요시한 사람이지 결코 평화주의자는 아니었어요. 네. 네. 군부의 학살을 묵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파리 학살 이후에 파퐁을 중용한 것도 드골이에요. 네. 왜냐하면 구구파 유권자들도 달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권력이 드골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살육은 우익 세력을 달랠 수 있다. 네.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알제리에서 드골이 프랑스의 히틀러라고 그래요. 알제리 분들은 드골 얘기만 해도 치를 떤다고 하신다. 그럴만 하죠, 진짜.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불문학자 되게 네. 유명하신 번역가로도 활동하신 김화영 교수님이 알제리에 가셔서 그냥 뭐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만 단어가 나왔는데도 엄청 치를 떠는 거예요. 약간 이게 이 정도 온도였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1962년이 되면 드골은 알제리에게 형식적으로나마 물어보는 거예요. 프랑스 자치령이 될래? 프랑스 연방의 일부가 될래? 네. 아니면 완전 독립할래? 형식이죠. 당연히 알제리 입장은 완전 독립이죠. 알제리 독립협상 과정에서 그러면 끝까지 프랑스에 충성한 아르키, 살아남은 아르키가 9만 명이었거든요. 네. 드골은 있잖아요. 네. 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프랑스에 와봐야 세금 나가고 이 사람들 거주지들 마련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귀찮잖아. 그렇죠. 왜냐면 아르키가 9만이란 거는 그 곱하기 한 4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식구들이. 가족까지? 드골은 버렸어요. 귀찮으니까. 이 9만 명의 아르키는 알제리 사람들 입장에서 민족의 반역자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끝까지 지켜줘야 될 사람이에요. 이 9만 명은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남고 여기까지 와서 기어이 프랑스에게 충성을 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귀찮잖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인식을 해보실 게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을 좀 이제 넓게 보자면 네. 거의 1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키가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그냥 친일 순사. 어떻게 알제리인이. 라고 우리 개념은 친일 순사라고만 보기에는 약간 좀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나는 그냥 프랑스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도 많죠. 예, 그 사람들이 많아요. 많았었기 때문에 대놓고 무조건 프랑스 부역자로만 보기엔
약간 좀 온도차가 좀 있어요. 음. 왜냐면 그런 생각 안 하면은 이 9만 명,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9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한편에선 10만 명은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독립군에 전향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드골은 이 9만 명의 아르키를 어떻게 했냐? 그 알제리 독립군에 알아서 하세요. 넘겨주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인간 지뢰 제거기가 돼요. 뭐냐면 그 지뢰밭을 지뢰 제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뢰밭을 걸어가서 터지면 지뢰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학살당했냐면 프랑스로부터 받은 훈장을 목이 네. 잘리기 전에 삼켜야 돼. 보는 앞에서 삼키라 그래. 그 다음에 그 참수를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면서 학살을 당했어요. 이거는 프랑스가 이 사람들을 벌었다. 네. 이거는 너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프랑스가. 자, 소수의 아르키만 자력으로 탈출해서 프랑스로 갔어요. 네. 프랑스 사회는 이 사람들도 외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프랑스 빈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지단의 아버지인 아르키는 이때가 아니라 전에 프랑스로 도망왔지만 이전에 지단의 아버지도 프랑스에 충성한 대가로 프랑스에서 뭐 했냐? 청소부, 야간 경비원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이 아르키들의 아들들이 축구를 하게 됩니다. 운동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중 하나가 지단이고요. 이게 이제 제향군인 송환자 협회라고 있대요. 네. 아르키와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이분들이 꾸준히 소송을 제기했어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그렇죠. 반인도 범죄다 이거지. 음.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을 잔유물처럼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알제리 전쟁에 종교를 놔두고 어떤 이 일신에 대해서 왜냐면 이 사람들 아르키라는 존재가 일종의 구괴자가 된 거예요. 구괴자. 프랑스인도 아니고 알제리인이라고 나는 사실 프랑스라 그야말로 생각했는데 난민이 돼버린 그쵸. 거잖아요. 또 어딘가를 가야 돼. 여기에 가면 사회의 하층민으로서 또 게다가 그게 있어요. 나는 끝까지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에 봉사했던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아르키라고 칩시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저 알제리표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프랑스에 남아있더라도 이 자식 그래봤자 나라를 등진, 나라를 용병 주제, 우리 원래 같은 편이 있던 주제, 우리를 나라를 배신한, 너 그런 출신 아니냐가 되는 거야. 저쪽 가도 배신자, 이쪽 가도 배신자인 거예요. 그런 출신이다 이거지. 너네도 또 안 그럴 거 어떻게 보장하냐. 네. 하지만 인간 지뢰 제거기로 사용당하다가 네. 학살당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에서 쓰레기차 모는 게 낫잖아. 그래서 프랑스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반인도 범죄가 아까 그 모리스 빠뽕에서 네. 보면 공소시효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사한 사항이 이상하게 증거조사 거부, 공소 기각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법정에서 이렇게, 계속. 법정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밌는 게 또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인한테 한 2003년인가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55%의 프랑스인이 알제리에 대한 식민 정책에 대해서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사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55%가. 자, 여러분 독일하고 반대죠. 네. 프랑스인도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재밌는 건 알제리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평가한 프랑스인은 37%, 55%는 반대. 그리고 43%의 응답자가 132년간 프랑스가 알제리를 점령했을 당시에 알제리 상황이 더 나았었다. 우리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론이죠. 그죠. 우리 덕분에 너네 밥 먹고 살게 되겠다. 야, 우리가 조선 점령했을 때 조선 훨씬 더 살기 좋았다. 우리가 철도 알제리에- 깔아주고 우리가 도시도 세워주고 인프라도 깔고 사람같이 살게 된 거 우리 덕분이다 이거지. 무려 43%의 프랑스 시민들이 2000년대 프랑스 시민들이 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36%는 알제리 독립 이유가 더 낫다라고 36%는 그래도 얘기를 했대요. 21%는 무응답. 그리고 프랑스인 10명 중 7명 즉 66%에 해당하는 거는 알제리 전쟁이 속 시원히 해명되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그래도 이렇게 좀 했지만 반대 의견도 23%. 그리고 68%의 응답자가 알제리 전쟁 이후에 아르키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가 부당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참 온도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반민주적이고 반인도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큰 뭉뚱그려서 큰 물어보면 뭉뚱그려서 우리 조국과 나의 이익과 어. 결부된 사안에서는 뭐 그닥이라고 약간 표현 이게- 같은 응답자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네. 두 개는 다른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와 좀 미안하게 됐수다. 요건 다른 거죠, 온도가. 그러니까요. 같은 응답자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68%는 야 그래도 아르키한테 너무했다라고 말해놓고도 그 중에 상당수가 포함됐을 55%는
뭘 굳이 또 알제리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는 거기까지. 이상한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알제리의 알제리 외교관들이 네.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지금도 그겁니다. 뭐냐면 프랑스가 어쨌든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로 본인들을 그 자국을 마케팅하고 있잖아요. 컨셉 설정해서. 컨셉 설정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살이랄지 반인륜적 범죄랄지 이거를 성토하는 자리에는 프랑스 외교관이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미국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부르짖고 막 이럴 때 언제나 프랑스 대사인가요? 프랑스 유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주재 대사, 주재인. 프랑스 유엔 주재 대사가 네. 그 일장 연설을 하고 박수를 받고 나면 네. 언제나 그 다음 손을 들고 알제리 알제리 대사가 대사가? 가서.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한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너네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알제리 외교부를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지긋지긋해하는 게 또 프랑스죠. 네. 쫓아다니면서 저격을 하니까. 근데 또 알제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당연하죠. 없어요. 야 너네 왜 사과 한마디 안 하니? 그렇게 정의로운 애들이. 나 갑자기 예전에 그 영화가 다시 생각되고 있어. 뭐야? 레드 블루 화이트가. 근데 그 감독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네. 다시 생각되고 있어 막. 자 이번 주는 내일 3부에서 완성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프랑스 일어나 왜 이러지? 그거를 내일 3부에서 완전히 그 퍼즐 조각을 맞추고 이번 주를 빠져나가야죠. 네. 참고로 말하면 그 네. 자유평등 박애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세 가지 색 시리즈. 네, 네. 세 가지 색 시리즈. 그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 폴란드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그런 영향권이 있다 네. 보니까 그게 유럽 통합으로 가는 가치 안에서 자유평등 박애가 이제 프랑스를 넘어서 사실 그 좋은 말이잖아요. 자유평등 박애. 범유럽의 가치로. 그렇죠. 범유럽의 가치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진짜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요. 그 영화가 그래서 되게 위험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 자유평등 박애를 다시 한번 요 얘기를 듣고 보면은 외부자 시선이니까 그리고 유럽 통합을 앞두고 네. 우리 모두가 그럼 이 좋은 말 앞에서 뭉치자라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 그 영화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프랑스 프랑스 빠가 됐거든요. 그 영화의 영향으로.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나라 사회든 민낯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마케팅되는 거 보여지는 것보단 추한 법인데 다만 우리가 프랑스 정치사를 우리가 현대사를 얘기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격차가 상당하다. 이 나라는 격차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 삼색 민낯과 시리즈 화장의 중에 격차가 네. 굉장히 크다. 블루를 제일 좋아하는데 가슴 시릴 것 같은 참혹한 진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개인의 안 좋은 네. 기억으로 이제 그 영화를 하는데 그 개인의 기억을 무한대로 확장하면 다 같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누군가에겐 국가의 기억이기도 국가의 하고. 기억일 수도 있고 과거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무언가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부터 과연 진짜로 자유라는 게 뭔데? 라는 거지. 모두가 모두의 누구에게는 자유가 누구에게는 굉장한 침해로 오는 거니까. 네.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특히나 좋은 건 음악에 대한 그 시각적인 표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거든요. 악보를 손가락으로 탁 잡는 클로즈업이 있어요. 그걸 클로즈업을 쫙 따라가. 그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작곡가니까 네. 음악이 머리에서 들린다는 설정인 거지. 음악이 싹 들리는데 엄청 소름 끼치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어쨌든 우리 얘기를 다 듣고 다시 그 영화를 본다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범가치적인 의미의 그렇습니다. 네. 내일 네. 이번 주의 조각을 다 맞춰보도록 하고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